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는 20대를 보내고 인생의 큰 사건을 30대에 겪고 이제서야 철이 든 여자입니다. 40대의 저는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몇 개월 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우라가 터져 화병까지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꼴 같아서 꽁꽁 숨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개똥 같은 애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저의 파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이죠. 정말 투자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사실은 투자의 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땅 보는 눈이 유별나게 좋다고나 할까요? 운이 좋은 건가?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신림동 땅값이 정말 저렴했던 시절 그곳에 땅을 여러 군데 봐두셨고 돈이 생기면서 조금씩 땅을 사서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림동은 뭐 상권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다세대 주택들만 즐비하고 도로 상황도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산동네 같은 느낌이 물씬 들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지어진 집들 때문에 불편함도 많았다고 했어요. 지금은 큰 상가도 들어오고 화려한 도시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 땅을 조금씩 모으다 보니 꽤 많은 터를 가지게 되신 것이죠. 그 터를 사설 주차장처럼 돈 받고 월 주차 위주로 운영하시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기 시작할 때쯤 아버지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어머니 옆을 지키시면서 간병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라 학교 생활이 바빠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여서 정말 한눈 잠깐 팔면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기 쉬웠거든요. 워낙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아버지께서 간병을 시작하신 이후에 퇴직금을 받으신 것도 있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두신 여유 자금도 있긴 했지만 병원비라는 게 돈을 까먹기만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터를 모조리 계산해 보니 건물을 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아 신림동 땅에 건물을 지으셨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일종의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쪽이 학교가 있고 또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원룸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이유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어요. 건물을 거리상으로 떨어진 터에 두 채를 지으셨는데 하나는 원룸만 있는 6층까지 건물이고 하나는 투룸과 원룸이 같이 있는 빌라 형식의 건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딸 하나뿐인 아버지는 원룸을 아예 여성 전용 건물로 못 박으셨어요. 보안도 철저하게 감시하셨고 CCTV도 다른 건물들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달아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원룸을 새놓자마자 언제 공실이 생기는지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구로에 있는 IT 전문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투룸 빌라 형식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꼭대기층은 다른 층보다 훨씬 넓은 투룸이었는데 언젠가 저를 위해 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그 집으로 들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적응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병색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와 둘이 남게 되자 아버지는 저와 함께 투룸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살던 본가를 정리하시고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어요. 원룸에 반지하 공간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영 불안하시다며 1층 제일 바깥쪽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원룸 관리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다 큰 딸이랑 둘이 살면 딸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같이 부대끼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은근 민망했지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거절하실까 싶어서 혼자 살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원룸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경비도 서시고 세입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일이 수리도 해주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원룸촌 특성상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여성 전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은근히 손보실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구도 갈아 끼워주시고 수도관이 막혔다고 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뚫어주시기도 하고요. 세입자들에게는 두 번째 아빠가 생긴 기분이 들게 해주고 싶다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세입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가끔가다 지하철역에서 원룸까지 오는 길이 골목길이라 위험하다며 밤에는 손수 지하철역으로 마중도 나가주셨어요. 그러니 세입자들과도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원룸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룸보다 건물도 신식이고 보안도 잘 되다 보니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공실 하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원룸이었어요. 오죽하면 신입생 중에 여학생이 집을 구한다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버지께 공실 없냐고 따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차곡차곡 월세를 모아 대출금을 다 갚아내셨고 나머지 짜투리 땅에 원룸을 더 지어 올릴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룸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다고 소문이 났으면 다른 분들도 아버지에게 원룸을 더 늘리라고 하셨을까요?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 꼭 딸같이 느껴진다면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각 집마다 케이크를 돌리고 방학 중에는 월세를 조금 깎아주시기도 했어요. 다들 본가에 내려가 집이 비어 있으니까 월세를 다 받기가 좀 그렇다는 이유에서요.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 하면서 살갑게 굴고 세입자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원룸 특성상 건물에 35가구 정도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잘한다는 건 그만큼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너무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자랑을 하염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른 집은 아버지와 딸 사이가 서먹하다고 했지만 병을 오래 앓으셨던 어머니 덕에 아버지와 저는 끈끈함이 남달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32살쯤 사건의 전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대리를 달고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었을 시기였어요. IT 기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잘못된 소스를 찾아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피로도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돈은 그만큼 많이 만질 수 있지만 건강을 꽤 해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무료한 일상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책으로 공부를 하고 쉴 틈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대학 동창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소개팅 한 번만 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매일같이 밀려있는데 남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루빨리 과장을 달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 동창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인간이 저를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남주긴 아까운데 저라서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메신저에 있는 제 사진을 보고 소개를 받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졸라댔대요.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저를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부탁을 하니까 저도 거절할 핑계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남자는 S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저는 전문 기업으로 빠지느라 대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물론 소속으로 따지면 저도 대기업이긴 했지만 본사 직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하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고 승진도 탄탄대로라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동기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물은 속물인지라 혹하긴 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두 번은 안 만난다고 못을 받고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꽤 볼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정말 평범함 그 자체요. 단지 회사 사람들처럼 배불뚝이는 아니었다는 게 단 한 가지의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먹어서 배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죠? 배는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준다는 것에 웃음이 비죽 나올 뻔했지만 갈무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매너가 꽤 좋더라고요. 남의 음식을 탐내는 사람도 아니고 막 흘리거나 묻히거나 하면서 먹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걸로도 나름 플러스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근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오래간만에 그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어본 것 같네요. 대화도 잘 통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근히 용어도 많이 알고 하더라고요. 전공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가 잘 통해서 물어보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했대요. 그런 모습이 전부 플러스가 되면서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 장점 같아 보이더라고요. 더 못나지 않고 딱 평균인 얼굴이 얼마나 다행인가. 못생겼으면 밥 먹기도 싫었을 텐데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더라니까요. 대기업 다닌다고 은근히 저 무시하거나 으스대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그 어려운 컴퓨터 언어를 다룬다면서 저를 축혀 세우더라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여자가 일만 하고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면서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말이죠. 제 전문 분야도 아닌 사람이 저를 위해 이 정도로 공부도 해오고 저를 올려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호감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소개팅남과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까지 잡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빠짐없이 저에게 아침 인사를 문자로 남기는데 너무 센스 있게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세요 하는데 맞춤법도 틀리는 거 하나 없이 온점까지 정확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맞춤법 틀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사람이 뜬금없이 메신저로 모르는 개 산책이라고 보내서 모르는 개를 왜 산책시킨다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르는 개 상책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말로 하기 힘드네요. 애프터를 그 이후로 3번 정도 더 받아서 데이트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딱 자기 연봉에 맞는 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에 빠져있는 사치스러운 남자도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대충 대기업에 다니니까 서로의 연봉이 대충 가늠이 가잖아요. 그 남자도 저의 행색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었겠죠. 아,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2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인데 마치 제 것처럼 느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에 원룸 월세 받은 걸로 대출금은 다 갚아서 온전한 아버지의 건물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허튼데 돈 쓰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항상 검소하게 돈을 모으면서 투자에만 화끈하셨던 분인지라 굳이 긁어부스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 외제차 끌고 명품 휘감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니시고 밑창이 다 드러나도 수선을 맡기면서 오래오래 한 물건을 고집하시는 분이셨어요. 딴 마음 먹고 들이대는 건 제 쪽에서 거절이라 저는 꽁꽁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고 갑자기 타오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희는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연인들처럼 주말에는 데이트하느라 바빴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국내 놀이동산에 가서 교복 입고 데이트를 했을 때 어찌나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었는지요. 한 12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이 그렇게도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입었던 교복인데 세월이 흐른 게 정통으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라며 14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갓난아기가 집에 딱 동생이라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했대요. 어머니의 배부른 모습을 다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뻐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서 지금은 둘도 없이 챙기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뽀샤시한 게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장난으로 외모는 동생이 다 빼앗아간 것 같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고 있다면서 공부도 엄청 잘한다고 특강 들으러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데 누가 체갈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관악산을 끼고 있는 국립대 출신 아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동생의 목표가 거기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후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 좀 잘 알려달라고 조만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공부에 손을 놓은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동생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동생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막둥이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성격이 좀 모났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별별 인간들 다 모여 있을 텐데 거기서도 삐딱하게 굴면 학교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더 아나무인에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된 것 같다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하길래 저도 외동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나름 오냐오냐 자란 아인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속으로 네 동생이 원래 그런 성향의 아이는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강남에서 영화를 보고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학원이 끝났다는데 같이 카페에 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었고 한 번쯤 얼굴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니 저 멀리서 누가 오빠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남자친구만 보면서 달려오는데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 게 딱 봐도 이쁨만 받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성도 은근히 밝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팔짱을 딱 끼고는 둘이 막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길래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여동생이 저를 보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곳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길래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여동생을 만나는 자리니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하려는데 남자친구가 가서 주문하고 오겠다며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약간 어색한 공기를 느끼고 있는데 저를 쓱 한번 보더니 언니는 계산 같은 거 전혀 안 하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보통 커피는 여자가 사는 거 아닌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벌써부터 조그마한 게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우습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IT 계열 남자만 득식을 한 곳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남았는지 모르니까 저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초 회사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는지 쌈딱같이 굴어야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남자친구가 커피를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는 여동생이 한참을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오시는 거 알죠?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수능 끝나면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센스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가지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끽해봐야 립스틱이나 파우더 같은 걸 생각했는데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그걸 왜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지 그런 고가의 제품은 가족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뭐 언젠간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남남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언니, 제가 우리 집 정말 막둥이라서 정말 예쁨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언니 싫다고 하면 우리 오빠랑 결혼 못할걸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여동생에게 조금 큰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선 넘는 거라고 하면서요. 노트북은 자기가 사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신우될 사람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이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그냥 남자친구 손을 꼭 잡으면서 말렸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커피 주문하고 받아오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한 건 없냐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없다고 했어요. 맘 같아서는 네 오빠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별말 안 했다고 걱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잘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다시 곱씹어 생각해봐도 조그마한 게 아주 기어오르는 꼴이 짜증이 났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은 불같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날이 점점 추워지더니 뉴스에서 수능날 최강 한파가 몰아닥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달력을 보니 11월 중순이었어요. 12년을 수능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회사에 취직하고 삶이 바빠 그 시절 기억은 몽땅 사라진 건지 수능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수능을 보겠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통해 초콜릿이랑 엿이랑 마카롱 같은 간식을 들려보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없는 상태여서 그 정도가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잘 전해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여동생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싫은데? 라고 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30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선물은 감사한데요. 저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크리스마스 겸 대학 입학 선물로는 태블릿 PC로 부탁드릴게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저한테 무슨 입학 선물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요. 거기다가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당한 꼴에 배알이 꼴려서 남자친구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나 딱 한 번 봐놓고는 태블릿 PC 맡겨놓은 사람처럼 계속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줘야 하는 게 맞냐고요. 물론 제 월급으로 그거 하나 못해줄 형편은 아니죠. 그래도 사람이 괘씸하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서 사주는 거랑 맡겨둔 거 찾아가는 마냥 도둑놈처럼 내놓으라는 심보가 다르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무척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동생에게 바로 문자가 와서는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일렀길래 오빠가 화를 내고 그래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 생각 없나 봐요? 두고 봐요. 결혼 생각은 누구 덕에 자꾸 사라지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내놓고 여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일단 저는 받아주었어요. 여동생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자니 제 마음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렇게 한파가 지나가고 대학 입시 합격 발표가 났는데 여동생이 정말 제 학교 후배가 되었더라고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다면서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림동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평수가 조금 커서 월세 내기가 벅찼는지 원룸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때마침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원룸이 와르르 빠질 때라 방 많을 거라고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동생 보기가 싫어서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대충은 좋은 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몇 개의 동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보안 업체를 끼고 CCTV가 많이 달려있는 원룸이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해주고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 원룸은 말도 안 해줬어요. 월세 깎아달라고 할 게 뻔해 보이니까요. 귀찮은 건 싫었거든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제 덕에 좋은 원룸을 계약했다면서 겸사겸사 밥이나 먹자고 동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앞 근처라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소화제 하나 챙겨 들고는 만나러 나갔습니다. 당연히 여동생도 함께 있었어요. 대학 입학한 게 신이 났는지 저한테 웬일로 살갑게 굴면서 언니 언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한테 언니 이거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태블릿 PC더라고요. 태블릿 PC 논쟁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인가 싶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 모델 내가 쓰고 있는데 괜찮다고 성능 좋다고 대꾸하니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또 여동생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지네 오빠한테 사달라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이걸 꼭 받아내겠다고 저 모양 저 꼴로 구는지 짜증났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어떻게든 제 흠을 잡고 싶은지 이거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혼자 살게 된 지 얼마나 됐냐? 혼자 살면서 남자 많았겠다. 언니 살림은 잘하냐?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도 못하면 사람 아닌 거지 뭐. 언니 태블릿 PC로 뭐 하냐? 그냥 유튜브 보고 할 거면 자기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요.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만 계속 좌불안석이고 그날 아주 기분 나쁜 만남 이후에 여동생과는 또 한동안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봄의 끝자락이 찾아왔고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에 빠져있는 여동생의 자취방을 꾸며주느라 한동안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은근히 운을 뗐어요.
서로 경제 능력도 되고 집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불과 2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아프신 곳이 있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쭈어 보니 요즘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룸을 관리하시면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었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1년만 참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입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바로 여쭈어 봤죠. 원룸 특성상 2년 계약은 잘 안 하고 보통 1년씩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입주를 많이 했는데 그중 한 집이 좀 말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벽지도 멀쩡한데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도배도 새로 싹 해달라고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불편하다 하고 귀찮게 군대요. 전구 갈아 끼우고 하수구 뚫어주고 하는 건 다른 집들도 다 해주는 일이니까 그냥 묵묵히 도와줬는데 벌레를 잡아달라고 부른대요. 모기나 파리 같은 것도 다 잡아달라고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왜 해주냐고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왜 보자고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빠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리 봐서 뭐 하겠냐고 결혼하기로 하고 나면 그때 보여주라 해서 알겠다고 했죠. 아빠랑 맛있는 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꼴보기 싫은 여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대학 이야기 나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신우의 대학에 자부심이 있어 보였고 저도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자취하는 동네도 비슷하던데 미리 친해지면 좋겠다. 참 야무지게 생겼다면서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위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싫었던 건지 철없는 예비 신우가 분위기를 확 깨더군요. 근데 언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아픈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게 솔직히 선 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뭐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게 예비 신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한 방 먹이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아가씨 들창코인 건 왜 그렇게 생겼어요? 가족력이에요? 이러면 기분 안 나빠요? 예비 신우의 얼굴이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정면에서 봐도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살짝 들창코였거든요. 수능 끝나자마자 계속 코 수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걸 예비 신랑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의 반대로 코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딱 건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예비 신랑이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저한테 신우가 철없이 굴긴 했는데 거기서 저까지 꼭 그래야 했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딱 한마디 했거든?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는 거 절대 못 참는다고.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예비 시모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예비 신우를 너무 버릇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친구던데 꼭 며느리 삼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 빈말이길 바란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 싫다고요. 신우가 직접 와서 저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진짜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하러 온 거 있죠?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긴 했지만 예비 신랑하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신우도 별 수 없죠.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길래 우리 어머니 이야기 2번 다신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폭제가 된 건지 시댁 쪽에서 더 질질 끌고 있냐고 이제 33살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다면서 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뭐 신우만 아니면 나쁠 일 없겠다 싶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제가 예비 신랑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신우의 입 벌리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자상한 아버지지만 제가 상처받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말자고 한 것도 있고 강경하게 나오면 끝을 보는 성격인 걸 아는지라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고 예비 신우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미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우까지 전부 다 자리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비 신우의 얼굴을 보고 딱딱하게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말 하늘이 저를 살린 건지 아니면 나락으로 보낸 건지 신우가 픽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언니네 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였어? 우리 아버지께서 원룸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뭐 경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그러시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순간 시부의 얼굴이 약간 떨떠름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경비 인식이 좀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대놓고 표정이 바뀌니까 제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경비들도 보안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전만큼 대우를 험하게 받지도 않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순간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신우가 입을 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뱉더라고요. 내가 지내는 원룸 경비 아저씨거든. 근데 아저씨, 왜 요즘 저 벌레 안 잡아주세요? 내가 아저씨 때문에 맨날 불안에 떨면서 자야겠어요? 벌레 잡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데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입자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1년만 지나면 내보낼 거라고 했던 그 진상 세입자요. 그래서 내가 예비 신우한테 말을 했죠. 아가씨가 우리 아빠 원룸에 산다고요? 아빠 원룸은 무슨 경비 주제에. 언니가 왜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사는 줄 알겠다. 그래도 언니네 회사 엄청 대기업 아니에요? 월급도 좀 될 텐데 왜 그러고 살지? 아, 혹시 언니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생활비 주고 그래야 돼요? 저한테 입꼬리 살짝 올려가면서 말하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쥐어지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몰랐고 당연히 예비 시부모도 모르는 상태였죠. 예비 신우의 말만 듣고 경비라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지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화를 참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그럴 필요가 있나? 결혼 안 하면 되지.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좋은 대학 다닌다고 우스대기 전에 개똥 같은 인성이나 좀 고쳐봐.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도 놀래고 예비 신랑도 놀래서 저를 막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팔을 확 뿌리치고는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나를 말려? 내 성질 막 돋우는데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의는 밥 말아먹었나.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저 계집애 때문에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 벌떡 일어나셔서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무 싱겁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냥은 내가 또 못 가지. 너 짐 빼. 내가 보증금 바로 돌려줄 테니까 짐 빼. 언니가 뭔데 나보고 짐을 빼라 말아야. 언니가 무슨 건물주라도 돼?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저를 보고 강짜를 놓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도 모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가씨. 내가 거기 건물주네. 내가 그 건물 관리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들 안전을 위해 경비도 서고는 한다네. 그러자 그쪽 가족들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경비인 줄 알고 우습게 여겼는데 건물주라고 하니까요. 내가 호의를 베풀면 같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가씨는 후자였지. 욕심을 부려도 유분수지 어느 건물주가 세입자 벌레를 잡아주나? 아가씨가 난리를 쳐서 내가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벌레 잡는 업체와도 계약을 했네. 그런데 아가씨네 방에서만 유독 난리도 아니더구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두고 악취나는 옷도 켜켜이 쌓아두고 하수구 막히는 것도 아가씨 머리카락이 막아둔 거지 수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예비 신호의 생활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모두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비 시부모의 얼굴을 딱 노려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딸 자식의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더러워서 우리 건물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보증금은 내일 당장 보내줄 테니 일주일 이내로 짐을 빼세요. 아니, 우리의 학기 중간인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기간이고 나발이고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항의 들어오는 것도 난리입니다. 밤마다 뭘 하는지 윗집 옆집 아랫집 할 거 없이 남자랑 있는 소리 들린다고 다들 난리인 거 아시오? 내가 사돈 처녀 될 사람인 줄 알고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사돈도 아니니 숨길 것도 없지. 우리 원룸은 여성 전용 원룸인데 남자를 끌어들였으니 계약 위반 맞습니다. 20살짜리가 남자랑 놀아났다고 하니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되고 진짜 빨갰다가 파랬다가 파란만장하더군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비 시부가 건물주 갑질 아니냐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태연하게 계약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원하시면 건물 입구 CCTV랑 출입 기록 다 떼어드리겠다고 남자랑 들어간 영상이면 되겠냐고 말씀하셨죠. 물론 다른 집도 남자친구를 데려오긴 하지만 그냥 눈 감아주시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못된 계집애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원룸 인덕션 망가진 거, 세탁기 고장난 거, 화장실 거울 깬 거 다 합치면 보증금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주실 거냐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도대체 뭐라고 살길래 저 모양이냐고 신호등을 짝짝 소리나게 때리는데 예비 신랑은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우리 더 이상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랑은 끝이야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공기 맞으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아버지께 죄송해서 앞으로는 보는 눈 좀 키우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쪽나서 다행이라 하시고 둘이 오래간만에 떡볶이 사 먹고 맥주 한잔 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아버지 원룸에서 그 못된 계집애는 쫓겨났고요. 아버지께서 인근 원룸 주인들이랑 부동산의 진상이라고 소문낸 덕분에 근처 좋은 방들은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인 걸 알게 되고 제가 더 아까운 건지 뭔지 그쪽 집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다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그 이후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 중이랍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어서 두렵긴 했지만 이번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곧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은데 살짝 겁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결혼을 향해 한 발 내디뎌 보겠습니다. 저의 미래를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